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 피자. 그런데 이 피자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사실 피자의 조상님은 무려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납작한 빵 위에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뿌려 먹었어요. 로마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얇은 빵 위에 치즈와 꿀을 올려 구워 먹었죠. 하지만 이건 지금 우리가 아는 피자랑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토마토 소스가 올라간 피자는 18세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탄생했어요. 당시 나폴리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빠르고 저렴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죠. 그래서 길거리 노점에서 얇은 빵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올려 구운 피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89년 이탈리아 국왕 움베르토 1세와 왕비 마르게리타가 나폴리를 방문했어요. 왕비는 평민들이 먹는 피자를 궁금해했고 한 피자 장인이 특별한 피자를 만들어 대접했죠. 바로 빨간 토마토, 하얀 모짜렐라 치즈, 초록 바질로 이탈리아 국기를 형상화한 마르게리타 피자. 왕비는 이 피자를 맛보고 반해버렸고 그 후 이 피자는 마르게리타 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피자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으로 전파됐고 이후 치즈 듬뿍 뉴욕 피자, 두툼한 시카고 딥디시 등 다양한 스타일로 진화했죠. 그리고 지금은 햄버거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가 되었답니다. 어때요? 피자의 탄생 이야기가 흥미롭죠?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래의 비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 바다의 제왕, 바로 고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래는 사실 바다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늑대처럼 생긴 육지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점점 물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아예 바다에서 사는 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폐로 숨을 쉬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포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래는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한번 숨 쉬면 2시간 가까이 물속에서 버틸 수 있죠. 인간이 2분만 참아도 힘든 걸 생각하면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고래는 노래도 부릅니다. 혹등고래는 멀리 떨어진 고래들과 소리로 대화하고 심지어 고래 노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해요. 옛날부터 인간은 고래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일부 문화에서는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고 반대로 고래잡이가 성행했던 시기도 있었죠. 다행히 지금은 많은 나라가 고래보호 운동을 펼치면서 이 거대한 친구들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5천만 년 전 땅에서 살던 동물이 바다의 제왕이 되기까지. 고래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건축물. 4,5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거대한 피라미드.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삼각형 모양일까요? 단순히 멋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사실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저렇게 거대하고 웅장했던 건 아니었어요. 초기 이집트 왕들의 무덤은 마스타바라고 불리는 낮고 네모난 돌무덤이었죠. 그런데 왕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더 높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면 왜 네모난 건물 대신 삼각형으로 지었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 첫째,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 삼각형 모양은 위로 올라갈수록 무게가 자연스럽게 분산돼서 무너지지 않아요. 둘째, 태양신 라와의 연결. 이집트인들은 왕이 죽으면 태양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피라미드의 뾰족한 꼭대기는 태양을 향하는 계단 역할을 하는 거죠. 셋째,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피라미드 내부에는 복잡한 미로 같은 통로와 비밀의 방이 많아서 도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돌덩이를 어떻게 쌓았냐고요? 사실 노예들이 채찍질당하며 만들었다는 건 오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숙련된 노동자들이 팀을 이루어 작업했고 심지어 숙소와 음식도 제공받았다고 해요. 거대한 석재는 나일강을 따라 운반됐고 경사로를 이용해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4,500년 전 인간의 힘으로 세운 경이로운 건축물 피라미드.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과학과 종교 그리고 왕권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바나나 껍질 그냥 버린다고. 놓치면 아까운 꿀팁 5가지. 바나나 껍질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시나요? 노노.
이거 알고 나면 절대 함부로 못 버립니다. 오늘은 바나나 껍질을 활용한 놀라운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신발 광택제 효과. 구두나 가죽 신발의 바나나 껍질 안쪽을 문질러 보세요. 바나나 껍질에 들어있는 천연 오일이 가죽을 윤기나게 만들어줘요. 문지른 후 마른 천으로 한번 닦아주면 새 신발처럼 반짝반짝. 2. 화분 영양제. 바나나 껍질을 잘게 잘라서 흙에 섞어주면 식물한테 최고급 영양제가 됩니다. 특히 장미 같은 꽃들에게는 칼륨과 인이 풍부해서 더 활짝 피어나게 도와준다고요. 3. 가려움증 완화. 모기 물렸을 때 긁지 말고 바나나 껍질 안쪽을 살살 문질러 보세요. 바나나 껍질 속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켜서 가려움을 줄여줍니다. 자연 속 천연 연고라고 할 수 있죠. 4. 치아 미백 효과. 양치 전에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치아를 문질러 보세요. 껍질 속 미네랄 성분이 치아 착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더 환한 미소를 가질 수 있을지도. 5. 스크래치 복구. 핸드폰 액정이나 CD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면 바나나 껍질로 문질러 주세요. 껍질 속 천연 오일이 스크래치를 부드럽게 해줘서 덜 보이게 만들어준답니다. 어때요? 바나나 껍질 그냥 버리면 손해겠죠? 이제 바나나 먹고 껍질까지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비타민C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다 거짓말. 속설대 진실 총정리. 비타민C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감기 예방? 피로 회복?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한 속설과 진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감기 예방된다. 아쉽지만 높. 연구에 따르면 평소에 비타민C를 많이 먹는다고 감기에 안 걸리는 건 아니래요. 하지만 이미 감기에 걸린 후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회복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준다고 해요. 2. 비타민C는 몸에 쌓이지 않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맞긴 한데 조심해야 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 복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루 권장량 100mg에서 2000mg 사이로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3. 레몬이 비타민C 최강자. 이건 정말 오해예요. 레몬보다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게 레몬보다 더 풍부해요. 레몬은 신맛 때문에 유명할 뿐. 4. 비타민C 먹으면 피부가 하얘진다. 미백 효과가 없진 않지만 기적을 기대하면 안 돼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꼭 같이 써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는 점 잊지 마세요. 5. 비타민C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하다. 맞아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굳이 비타민C 보충제를 따로 안 먹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한 끼라도 채소, 과일을 잘 챙겨 먹으면 오케이. 어때요? 비타민C에 대한 오해 이제 싹 풀렸죠? 결론. 감기 예방은 힘들지만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엔 도움된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금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 뉴욕. 그런데 뉴욕이란 이름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원래부터 뉴욕이 아니었다고? 오늘은 뉴욕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역사 속으로 떠나볼게요. 1600년대 초반 지금의 뉴욕 지역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곳을 뉴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죠. 왜냐면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이니까 마치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라는 뜻으로 붙인 거예요.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은 신대륙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경쟁 중이었어요. 네덜란드는 1624년 지금의 뉴욕 지역에 뉴네덜란드라는 식민지를 세우고 1626년에는 맨해튼 섬을 원주민들에게 비즈 60길더 오늘날 약 $1000 정도의 값으로 사고 뉴암스테르담을 만들었어요. 1664년 영국 왕 찰스 2세는 네덜란드의 뉴암스테르담을 빼앗으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당시 네덜란드 총독 피터 스토이베산트는 싸워보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우린 전쟁 싫어 라며 싸우지 않겠다고 해요. 결국 총 한 방 쏘지 않고 영국이 이 도시를 접수합니다. 영국 왕 찰스 2세는 이 도시를 자기 동생 요크와 올버니 공작에게 선물합니다.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 거죠.
이름의 주인공, 요크 공작은 제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영국의 왕이 돼요. 바로 제임스 2세. 즉 뉴욕은 한 왕족의 이름을 딴 도시였던 거죠. 요크는 원래 영국에 있는 오래된 도시의 이름이에요. 뉴요크, 새로운 요크. 이런 의미로 붙여진 거랍니다. 정리하면 1. 원래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뉴암스테르담이었다. 2. 영국이 1664년에 차지하고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 뉴욕이 됐다. 3. 요크는 영국의 도시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제 뉴욕의 유래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